워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목이 아프네 오늘 또. 네, 워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설날 잘 보내셨나요? 어우 이번에 매번 명절 때처럼 길이 많이 막힌 건 아닌데 은근히 오는 길이 좀 힘들었네요. 예, 돌아오는 길은 버스를 타고 왔는데 저는 한 5시간 정도 버스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시간 앉아있으니까 엉덩이 막 저리더라고요. 엉덩이가 저려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오는 길에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 다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아마 가계부 상에서 세뱃돈 주느라 많이 지출도 하셨을 테고 맛있는 거 먹느라 마찬가지로 지출 많이 하셨고 뭐 여러 가지로 시간 뭐 각자 상황에 맞게 지내셨을 텐데 아무쪼록 지금 뭐 설날도 설날이지만은 세계적인 지금 전염병 이슈가 터져갖고 아무래도 다들 걱정하는 중이죠. 아마 만국의 공통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이동을 해갖고 이게 과연 명절이 끝난 뒤에 어떻게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많은 얘기 그리고 관심이 쏟아져 있는데 좀 걱정이네요. 몸을 사려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라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설날 끝나는 마지막 날 연휴 마지막 날 그동안 긴 휴식 기간 동안 있었던 소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내용들을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좀 편안하게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소식과 아까 말씀드린 거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Q&A 시간 가지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잘 챙길게요. 약간 목이 가라앉아 있네요. 자 일단 소식들 가볍게 좀 볼게요.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그 중에는 워라 어서오세요. 그 중에서 메인 소식들 뭐 리프사 IPO 관련된 거라던가 또는 CBDC 관련된 거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CBDC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런 건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요. 나머지 소식들은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한 차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부 순서 가질게요. 화면이 흐리세요? 이상하네. 혹시 다른 분들도 흐린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OD에 관련된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이 HMX 이 친구는 이제 해외에서 OD의 볼륨을 이제 프로그래밍화 시켜갖고 추적하는데 열을 올리는 트위터 중에 한 명입니다. 생각보다 잘 추적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그래프상에 통계를 냈어요. 이거 분포도 점으로 찍어갖고 통계를 냈는데 여기 사이에 관통하는 곡선 그리면은 이 사람 여기서 얘기했듯이 2018년 이 OD의 볼륨 측정한 이래로 2018년 동안의 그래프죠. 매일은 아니죠. 36일마다 2배가 됐대요. OD의 볼륨이. 그러니까 36일 지나면 기존보다 2배, 또 36일 지나면 또 2배 되고 2배 되고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합니다. 흐려요? 그래요? 왜 그러지? 혹시 화면 다들 흐리신가요? 좀 체크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다행이네요. 아마 그 사용하시는 단말기 환경에 따라 속도 저하 문제 있으면 아마 그것 때문에 화질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화질 체크를 다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얘기고요. 이 OD의 볼륨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가 이제 BTC 마켓, 즉 호주에 있는 OD의 거래소 얘기 나올 때 한번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리프사 IPO 소식인데 이거를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리프사가 이제 IPO에 관련된 떡밥을 꺼냈습니다. 떡밥을 꺼냈는데 어떤 자리에서 꺼냈냐면은 우리 그 다보스 포럼 있죠? 요거 글씨 크기 좀 키울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보이시겠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에코노미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 2020. 그러니까 2020년 월드 이코노믹 포럼, 즉 우리가 흔히 다보스라고 부르는 이 포럼에서 리플사가 밝혔는데, 이게 그 리플사가 여기에서 인터뷰를 갖기 전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여기에서 뭔가 인터뷰 자리에 갔는데, 그게 어떤 자리인지 함께 사전에 체크를 했었죠. 어떤 자리였었죠? 요놈들. 요거는 월드 스트리트 저널, 즉 저기 미국에 있는 언론 매체죠. 저 언론 매체가 저 다보스 포럼에서 행사를 여는데, 여기에 리플사가 스폰을 했죠. 스폰서가 돼서 스폰을 해갖고 여기에 지원하는 대가로 대략 1시간 반 정도 리플 CEO가 단독 인터뷰 형태로 시간을 가졌죠. 자, 그러면서 이거를 체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저 월드 이코노믹 포럼, 즉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던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던가 또는 그 트럼프랑 맞짱 깠던 그 환경에 관심 많다던 그 미성년자 여성분 있죠. 트위터에서도 설전했던 그 친구랑 기타 등등 크리스틴 레가르드, 즉 IMF 전 총재이자 현재는 유럽은행장인 이 양반도 오고 굉장히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공식 프로그램에 초대된 게 아니라 방금 본 것처럼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언론 매체에 리플사가 스폰하고 당연히 그 대가겠죠. 대가로 이제 1시간 반 정도 단독 인터뷰 자리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공식 초대는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리플사가 돈을 써서 그 행사장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 자리를 가지면서 약간 마케팅과 홍보 차원에서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자리에 과연 어떤 얘기들을 얘기할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우리 연휴 첫날에 밝혀졌죠. 연휴 첫날 이른 오전 시간에 뭘로 밝혀졌다? 뭐 뻔한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얘기 중에 하나,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가장 메인이 됐던 게 리플사 IPO 진행하겠다는 거죠. 언제? 12개월 내로. 이 카드를 꺼냈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은 저렇게까지 이제 스폰하면서 돈을 써가면서 저기에 자리를 마련했는데, 도대체 무슨 홍보를 하고 싶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자리를 돈까지 써가면서 저 자리를 마련했을까 싶었는데, 요걸로 밝혀졌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리플사 회사 IPO 진행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저 자리를 이제 돈을 써서 가졌던 거죠. 자, 이 소식이 밝혀지고 나서 이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죠.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방향성은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설왕설래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해서 이래저래 해서 좋다, 이래저래 해서 나쁜 거다 하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얘기를 논하기 전에 팩트를 좀 몇 가지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자, IPO 한다는 얘기는 뭐죠? 요거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거 한다는 거는 요거 한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도 그러니까 비공개 상장 주식회사로서 이미 기업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일부 제한되어 있는 주주들만 존재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공개 시장에 누구든지 리플사 주식을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예 공개적인 시장에다가 주식을 상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좀 더 오픈이 되겠죠.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면 주주가 돼서 이 회사의 주인으로서, 물론 이제 지분율에 따라서 그 주인 행사가 굉장히 이제 그 영향력이 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자본력만 된다면 많은 주식들을 확보를 해서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있겠죠.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뭐 증권법이라던가 뭐 기업 관련된 그날의 액트, 법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기존에는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있지만 이제 공개상장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의무를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 변경사항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폐쇄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얘는 진짜 누구든지 원하면 리프사 주식을 사들여 갖고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최종 테크를 탄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C라운드 펀딩까지도 끝냈잖아요. 그 이후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어지는 게 주식 상장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 테크를 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팩트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기업으로서 이거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리미티드 유한회사 형태라던가 또는 재단이라던가 뭐 비영리 형태 뭐 어떤 거 뭐 재단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존재하겠죠. 이런 게 아니라 기업으로서 미국에 정식적으로 기업으로 등록된 하나의 법인으로서 본인들이 미국 관할법에 있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겠죠. 뭐 횡령 이런 거 당연히 안 될 테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더욱더 준수해야 되는 공개적인 회사로 거듭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가 되겠다는 거 12월이 아니죠. 12개월 내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를 방금 팩트를 토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물론 XRP는 리프사도 주구장창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커런시예요. 뭐 디지털 에셋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리프사의 주식이 아니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이제 이 XRP에 대한 파급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이제 개개인에 따라 약간 판단에 따라 갈릴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제를 깔고 갈게요. 전제를 깔고 가면은 어떤 전제를 깔 거냐면 리프사가 무리하게 되게 갑작스런 사기 행위를 통해 뭐 횡령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빤스런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막 주식 상장하자마자 다 털어갖고 뭔가 조직적으로 이 주식 상장 때만을 기다렸다. 이때가 빤스런의 시점이다. 해갖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아무래도 더 공개적인 형태로 많은 참여자들이 원한다면 이제 리프사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리프사를 높게 평가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잖아요. 주식을 이제 사들임으로써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의 폐쇄적인 그런 환경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주주들이 참여함으로써 약간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회사가 잘 굴러가길 바라겠죠. 리프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행위는 어디로 이어지죠? 리프사의 여러 가지 뭐 재무, 회계 이런 거 감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기부여가 그런 쪽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굉장히 좀 더 회사 운영이 좀 더 투명해지고 건강해진 쪽으로 이 동기부여가 영향력을 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이 소수가 일부 뭐 기업이라던가 또는 개인이라던가 이런 엔티티 이런 존재들이 본인들끼리 작당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더 오픈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투명성이 더 상승하는 효과 그리고 조금 더 감시가 잘 된다고 해야 되나요? 준법 감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는 좋은 점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주식 상장을 하게 되면은 또 리프사가 주식을 팔겠죠. 본인 회사 주식, XRP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온 돈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재무적인 관점에서 자금력도 늘어날 테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준법 감시나 이런 면에서도 좀 더 개방된 환경에서 뭔가 더 기존보다는 잘 될 환경으로 변화하는 점은 확실히 플러스 요인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가 약간 변수인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변수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드릴까요? 일단은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제 이런 경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XIP라는 걸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공개 상장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없었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원, 뭐 예를 들면은 가스라든가 가스라든가 뭐가 있을까요? 석유라든가 이런 경우는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직접 체크는 안 했지만 어떤 경우냐면 석유 자원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공개 상장 뭐 이런 케이스는 있었겠죠.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한 건은 최소한 있을 거예요. 잘렸네 법인. 근데 이 경우는 없거든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떻게 보면 둘 다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약간 XRP가 뭐 이런 유한 자원이 뭐 석유라던가 가스라던가 이런 현물 자원과는 약간 다르잖아요. XRP는 뭔가 약간 다른 거죠. 성격이 굉장히 다른 건데 이거 약간 화폐라고도 볼 수 있고 동시에 화폐가 아닌 성격도 존재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체계, 법 체계라던가 회계 관점에서 뭔가 지금은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약간 여러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디지털 에셋이라는 걸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죠. 이 법인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약간 이거 갑자기 지금은 대주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회사, 예를 들면 소프트뱅크나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개 상장된다는 얘기는 이제 소프트뱅크나 이런 데도 그 나라에서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거대 자본이라든가 거대 기업이 뭔가 참여를 제한하는,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그런 게 존재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여러 방법으로 뭐 간접적으로 보유하듯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어쨌든 그 회사들의 간접적인 직접적인 지분율을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근데 얘네가 XIP라는 걸 들고 있는데 이게 모호하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의 리프사 지금 공개 상장 전에는 운영 방식 여러분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새로운 대주주가 마음을 바꿔요. 회사의 방향성을 틀어버려. 그러면 그거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리프사랑 좀 다르게 변모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리프사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지분율을 어떻게 막 가져갈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얘기하기 힘들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때 만약에 리프사가 회사의 경영 지분이 만약에 본인이 부족해진다.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전문 경영이 누가 앉아있나요? 사장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앉아있잖아요. 근데 걔가 리프사 주식이 많아서 대표는 아니죠. 사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CEO를? 아니겠죠. 리프사의 보드 멤버들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 크리스 라센이 뭐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 안 됐지만 그냥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크리스 라센이 상당히 회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분을 갖고 있는 보드 이사의 멤버들이 지금 이 리프사라는 회사 경영을 전문 경영인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데려와서 앉힌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대주주가 바뀌고 그리고 지분율을 상당히 갖고 있는 주주들이 바뀌고 기존에 지금 이 리프사 운영하고 얘네들의 철학과 얘네들의 기업 운영 방식과 생각이 다른 애들 와갖고 야 우리 이거 한탕 해먹고 그냥 빠질래 이런 자본들이 들어오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 리프사가 바보가 아니라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뭐 본인들의 이제 뭐 의향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수까지도 생겨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예전보다 변수도 많아지고 뭔가 복잡한 이해관계가 좀 더 추가됐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잘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존에 없던 그런 변화, 그리고 기존에 없던 변수들이 추가됨으로써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리스크 부분에서 리스크 시나리오가 더 늘어나는 측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장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얘네의 자본력이 더 생기고 좀 더 준법 감시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는 건 맞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인데 결국에 공개되어 있는 시장에,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서 다수의 주주들이 참여를 해갖고 이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돼갖고 그런 가운데 이제 리프사가 지켜야 될 미국 관할법에 있는 기업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한다면은 그 안에 당연히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정보 공개, 지속적인 이제 회계 공개나 이런 것도 있겠죠. 주주들한테 공개되는. 그리고 당연히 횡령이나 이런 건 범죄도 당연히 안 되겠고요. 경제범죄 관련된 것도 행위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는 맞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리프사 자금량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점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문제 같아요. 일장일단이 있는 문제고 이렇게 안 됐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굳이 공개 상장을 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뭐라 해야 될까요?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 같아요. 뭔가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뭔가 좀 더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이런 회사들이 비상장으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좀 더 계속 규모를 확대하고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확장하는데 공개 상장을 안 하는 회사가 있다?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도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수순은 어쩔 수는 없고, 그리고 그 시기가 올해 도래했다는 거. 그래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변수가 늘어났다.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건 공개에 이제 상장되는 주식회사로서의 갖는 이점들은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그냥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그렇게 막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장일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포인트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변화된 점 때문에 체크를 더 해야 되는지, 어떤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이건 호재, 이건 뭐 악재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재밌는 거는 약간 좀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이게 해외 언론지인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언론지라 메이저 언론지는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거 보면은 되게 웃겨요. 그냥 트위터 사람이 분석한 거, 여러분들 호드르라고 알고 계시죠? 지금은 뭐 개발자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작년에 이제 뭐 IPO 진행할 거에 대해서 그 가정을 한 상태에서 장점은 이럴 것 같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장점으로 얘기하는 건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재무적인 관점에서 자금력이 더 땡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머니그램 같은 전략적 파트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트위터 글을 기사에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기자의 자신의 의견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쓴 거를 그대로 옮겨놓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날로 먹고 있죠. 네, 진짜 이런 모르겠어요. 이 저퀄리티 기사들이 왜 남만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그리고 저 호드르라는 친구 글 쓴 사람한테 뭔가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사를 너무 날로 먹어갖고 그 사람 글을 그대로 옮겨놔서 참 재밌어요. 자, 그래서 리프사 IPO 관련된 건 이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얘기들은 이제 Q&A 때 여러분들 생각이라던가 또는 우리가 좀 더 제가 논의한 내용 말고도 좀 더 체크해 볼 부분이 있다면 그때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일단 소식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머니그램 얘기인데, 머니그램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DT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DT 뭐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옵티머스 프라임 하면서 막 트랜스포메이션 막 하거나, 또는 이제 아이 있으신 분들 알고 계시겠죠? 그 뭐죠? 카봇
카보드 할 때 뭐 트랜스포메이션 막 이러면서 변신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예. 지금 머니그램도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디지털 하면서 이제 사용자들의 UX를 이제 스마트폰 어플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그게 25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디지털화의 주된 장점, 특징은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편의점처럼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장점과 지금 현재 25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거를 어필하고 있죠. 이거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지금 머니그램이 방향을 확실히 DT로 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장을 시킬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얼마 전에 지금 말씀드린 소식과 관련된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중동 지역이나 이런 이머징 마켓 쪽에서 이제 파트너십 통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소식에 대해서 머니그램이 파트너십 맺고 그 부분 되게 익사이트하다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대대적으로 본인들의 새로운 장점이 된 거로 홍보를 했잖아요. 그것과도 관련 있는 소식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게. 자, 그리고 히말라얀 뱅크, 네팔이겠죠? 네팔에 있는 요 히말라얀 뱅크 리미티드, 줄여서 HBL이라고 쓰나봐요. 리플사 고객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뭐죠? 리플렛 멤버라는 거죠. 리플렛 멤버라는 겁니다. 밝혀졌다는 거. 특징은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밝혀졌다는 점이 주된 내용이고요.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안 볼게요. 자, 그리고 빗소가 라이센스를 또 획득을 했죠. 빗소가 라이센스를 획득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모니 기간으로 라이센스를 받고요. 멕시코에 있는 은행과 멕시코에 있는 시큐리티 커미션, 증권위원회로부터 이런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빗소가 규제 관련된 거 또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안정적인 기관으로서 계속해서 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혜연비님이 정리해 주신 건데 한번 보세요. 2019년 통계를 정리해 놓은 거를 이제 최현비님이 그 내용을 보시고 정리해 놓으신 건데 핵심만 딱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핵심만 딱 좋죠. 세 줄만 읽어도 요점 파악이 되니까. 2019년에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관련된 통계예요. 보면은 횟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해킹 당한 금액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거래소의 보안은 점점 향상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도는 늘어났는데 해킹 당한 금액은 줄었다는 거잖아요. 반면에 실제적인 피해가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보안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현미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죠. 지금 리프사가 여러가지 단체에 계속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 블록체인 협회에 여러가지 그룹을 나눴어요. 카테고리별로. 근데 여기 현미님이 정리하신 것처럼 이 무결성을 뭘로 표현했을까요? 아, 이걸로 표현했구나. 인티그리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켓 인티그리티 워킹 그룹, 여기에는 공동의장으로 이 브리엔 메디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여성분. 작년 그 뭐죠? OECD 블록체인 폴리시 포럼 때 발표 나갔던 그 여자분이죠. 기간 여기 적혀 있듯이 직무는 글로벌 기관 시장 책임자. 약간 보무장급이에요. 이 사람도. 그 사람이랑 코인베이스의 법률 고문 레이첼이네요. 레이첼 네스, 이 두 사람이 공동의장으로 결정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리플사가 여러 가지로 보인된 뭐 레귤레이션이나 컴플라이언스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 마찬가지로 협회는 여러분들 또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죠? 협회는 때로는 시장에서 경쟁자 입장이지만은 때로는 이런 레귤레이션이나 컴플라이언스 문제는 공통의 목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공통된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뭉쳐갖고 본인들의 공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제3의 단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미국 블록체인 협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나 리프사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회사들이 이 협회에 참여를 해갖고 그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이 협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기에 리프사 브리엔 메디건이 공동 의장으로 선정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XRP 팁봇이 지금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트위터가 이제 XRP 팁봇 운영관에 XRP 팁봇 트위터 계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정지를 먹여놔갖고 잠깐 멈췄었는데 서비스가 중단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되고 있죠. 그냥 간단히만 소개하면 예전에는 이 태그를 뭐 누구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혜연미님한테 주겠다. 이 태그를 붙이고 앞에 뭐 플러스 1 XRP 뭐 팁봇 막 이렇게 보내면은 갔는데 지금은 이걸로 바뀌었죠. 해시태그로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XRP 팁스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서비스는 운영은 되고는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게 중지되면서 어떠한 논란이 있냐면은 이런 논란이 있어요. 트위터가 예전부터 트위터 CEO도 비트코인 약간 막시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풍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아닌 더군다나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XRP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XRP 팁봇을 차단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리플렛 멤버 네팔에 아까 그거 같죠? 아까 그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뭐죠? 히말라얀 뱅크 리미티드 아마 거길 거예요. 네팔 쪽은. 자, 그리고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는 그 캐서린 콜리라는 리프사에서 주요 임원을 지냈던 사람이 지금 바이낸스 US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그래서 타이틀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처음에 약간 슬로건을 이렇게 냈죠. Access the Internet of Value라고 돼 있죠. 이거 IOV인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서린 콜리가 가갖고 이제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XRP 페어로 이제 미국 달러를 페어한 것을 점점 미국 내에서 늘리고 있죠. 사용 가능하도록. 아직 전역에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계속 여러 주에서 이게 사용 가능하도록 놀리고 있죠.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되니까 해당 주에. 자, 확대돼 가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ODL 드디어 볼륨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XRP가 비트코인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호주에 있는 ODL 거래소인 BTC 마켓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XRP가 BTC를 제꼈어요. 물론 약간 이때는 좀 이따가 제가 자세한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약간 다 ODL은 아니에요. ODL은 아닌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ODL이라는 투기적인 그런 거래가 아닌 실제 비즈니스 수요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볼륨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BTC 아무리 전세계 넘버원일지라도 ODL 통한 이런 실제적인 수요가 늘어나면 볼륨량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충분히 더 비트코인이라는 세계 넘버원 인지도를 갖고 있는 제일 많은 거래량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도 넘어갈 수 있다. 적어도 호주에 있는 이 거래소에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찍었거든요. 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ODL 거래소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쭉 가볍게 볼게요. 비소. 자, 비소 보면은 지금 이제 해외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 오전 이른 시간이죠.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볼륨이 많이 늘지 못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한 7시? 오전 7시 정도였고요. 월요일. 아직 영업 시작 전이죠. 그래서 많이 주말 동안에 보신 것처럼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중인데 지난주에 보면은 한 2,000 정도, 평균 2,000 정도 달성을 하고 있었죠. 지속적으로 2,000 정도는 달성하고 있고요. 코인스피히치도 보러 가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BTC 마켓도 같이 열어놓고요. 자, 이거는 코인스프로 보고 이거 누르면 나오나? 이건가? 아, 이거 아니네. 트레이드 나우? 맞네요. 이거 떴네요.
자, 여기부터 볼게요. 하루 단위로 끊고 인디케이터 볼륨을 열어주고요. 왜 내 볼륨이야? 뭐지? 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필리핀 쪽도 지금 주말이라 확 줄었는데 주말 전 평일에 얼마 냈는지 한번 보죠. 좀 더 늘었죠. 600만 정도 되죠, 평균. 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60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이때쯤인가요? 이때쯤 할 때 한 400만 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600만까지 늘은 상태예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차분차분히 늘고 있어요. 마치 빗소 초창기 때랑 약간 비슷해요,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 좀 볼게요. 호주도 XRP 일단은 그 지난주 금요일쯤에 상당히 볼륨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예요, 이때. 지금 여기만 뾰족 쏟아있죠.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모래같이 낮아 있는데 여기만 뾰족 튀어나왔죠. 보시면은 지금 1시간 단위로 끊어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1월 24일 20시쯤에 1시간 내로 거래된 게 거의 11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저때 비트코인 볼륨보다 6배나 높았어요. 원래는 일반적인 거래소면은 비트코인이 1등, 볼륨 1등이고 2등이 이더리움, 3등이 XRP 뭐 이런 순위여야 되는데 지금 그 흐름과 전혀 다르게 XRP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6배나 많았어요, XRP 거래 볼륨이.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15분 단위로 끊어서 볼게요, 다시.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요때죠? 요때.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인데 요때죠? 요때 거래가 계속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일 높게 돼 있는 부분 보면은 15분대가 한 300만 개. 마찬가지 그 다음 15분도 300만 개, 그 전에도 거의 300만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 볼륨이 터진 거였죠. 근데 이거는 ODL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거 전체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볼륨이 확 늘어나고 비트코인의 6배가 됐던, 아까 돌아가서 볼까요? 요거 지금 보시면 볼륨이 오히려 6배죠. 1등이죠, XRP가. 근데 이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요것 때문에 그렇다, 아까 보신 그 부분. 내 흐름상 아마도 저거는 실제 ODL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ODL로는 안 보인다. 왜냐면 일방적으로 그래프 내려가는 상태에서 거래가 갑작스럽게 많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ODL의 효율은 어디서 발생하죠? 스프레드 차이입니다. 이게 최대한 좁아야 거거든요. 근데 한 번에 볼륨 터졌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확 늘어나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는 거는 요게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는 ODL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그게 투기 목적으로 거래된 건지 아니면 누가 열받아 확 던져버린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ODL 가능성은 되게 낮다. 그래서 일단은 이때 볼륨 6배가 된 거는 ODL 때문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많이 따라갔죠. 원래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런 비정상적인 거래 말고도 지금 이 상태에서 거의 70만 달러 정도 호주 달러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82만 호주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 갭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ODL에 의해서 지금 흐름으로 가면 충분히 비트코인도 역전할 수 있다, 볼륨량에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잘 진행되고 있죠. 이 정도면은. 호주 같은 경우는 더구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리테일 레미턴스 시장에서 호주가 갖는 파이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5대 사용됐는데 벌써부터 비트코인을 5대 실사용 볼륨으로 제끼려고 하고 있죠.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전 세계 거래소에서 여러분들 5대 거래소들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런 식으로 투기적인 볼륨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5대 볼륨이 역전 그리고 수요는 더 늘고 이러면은 당연히 넘버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적어도 볼륨은 넘버원으로 갈 수 있겠죠. 가격은 이제 뭐
그때 봐야지 알겠지만은 볼륨은 확실하게 이런 흐름을 간다면은 넘버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시면은 머니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소식이랑 비슷해요. 지금 다른데 지금 보시면은 힌두 비즈니스 여기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지금 올린 건데, 이 인터뷰 내용이 그런 파트너십 얘기죠. 파트너십 늘어나는 거에 대해 굉장히 머니그램이 좋아하고 있는 거, 아까 관련해서 홍보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DT 그 변에 가져갈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 확보한 거 홍보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프사 최근에 에스크로 관련된 거를 또 트윗을 남겼는데, 이 글은 옛날 거예요. 2017년에 올렸던 글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에스크로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보스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트윗 한번 남겼죠. 남겼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는데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IPO 관련된 얘기도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는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트맥스 XRP 상품 출시됐죠. 이거는 이제 저희 아까 댓글에도 어떤 분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 그 얘기했죠. 리프사가 최근에 그 보인드 인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4분기 보고서 내용 안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파생 상품에 대한 얘기를 했죠. XRP가 시장에서 보인들의 목적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브릿지 커런시로서 메인 역할을 하려면은 파생 상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 글을 남겼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근거로서 이제 뭐 핫캐지 같은 데 올라간 논문 이런 거를 파란색 링크로 달았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그런 파생 상품 중에 하나죠. 이게 올라간 거죠. 달러 페어로 해갖고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은 리프사가 원하는 이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서 메인으로 자리 잡히려면 결국에는 이제 은행이나 뭐 기타 금융기관들이 XRP를 직접 홀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홀딩에 있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죠, 저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CBDC 얘기는 이제 요걸로 얘기를 진행하면 되겠네요. 해연배님이 진짜 일본에 있는 기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사실 일본 기사는 번역기 쓰면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은 돼도 약간 디테일한 면에서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번역기 쓰더라도 정확한 그 전달 내용을 100% 그대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현빈님이 아무래도 일본어 잘하시다 보니까 이런 기사 내용도 그런 일본어 실력 바탕으로 핵심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대로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기구죠. 거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66개의 중앙은행이 CBDC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뭐 여론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했더니만 이 조사에, 그러니까 이 설문지에 참여한 80%가 이미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 중에 40%는 연구, 그리고 연구 또는 실험, 그리고 10% 파일럿 프로젝트가 완성된 것으로 나타냈던 거죠. 여러분들 파일럿은 제가 말씀드렸죠. 파일럿은 실사용 전입니다.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파일럿은 사실 상용화를 가정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뭔가 오류가 없는지 이런 걸 조그만 규모로 테스트해보는 거고요. 뭐 본인들이 설계한 대로 파일럿 테스트 기간 동안에 오류가 없었다, 그러면 바로 실제 사용이거든요. 그 단계에 진입한 게 10%나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연휴 기간에 엄청 질문 많이 들어온 게, CBDC가 이제 이 정도로 지금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CBDC 우리나라 한국은행조차도 맨날 되게 도도하게, 야, 우리 CBDC 관심도 없어, 이렇게 튕기더니만 갑자기 작년 말인가요? 돌변해갖고 우리 CBDC 할 겁니다, 이 난리 피우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에 뜬금없이 우리 CBDC 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작년 상반기 때와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분위기가 반전이 됐죠. 중앙은행들이 뭐 관심 없거나 또는 이건 딴 나라 이야기,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풍기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CBDC는 약간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형태로 가고 있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죠, 연출이.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연휴 때 질문이 엄청 들어왔어요. CBDC 이 질문 항상, 그러니까 왜 그러신지는 알겠어요. 그러신지 알겠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 질문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CBDC가 나오면 XRP의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이 질문 엄청 나왔습니다, 주말 동안에. 근데 이거는 이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것도 이렇게 답변드렸죠, 여러분. 이유가 뭔가요? 되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직접적인 핵심만 질문 주신 분도 있지만, 이제 질문하면서 약간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제 그 인터넷 여포들 있잖아요, 워리어들. 그러니까 이런 워리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어떤 논리냐면, 그러니까 악재다라고 확신하는 인터넷 여포들 주장입니다. 자, 여포들 주장에 따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짓죠. CBDC가 나오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끼리 교환하면 XRP 따위 필요가 없거든. XRP 존망이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말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 금융이랑 그리고 크로스보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CBDC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정확한 이해도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못 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 자, CBDC는 뭔가요? CBDC는 뭐 A라는 국가가 있고, A라는 국가의 중앙은행을 가정하면 이 A라는 중앙은행이 만든 네트워크에 나온 게 그날 법정화폐 디지털 버전을 발행한 게 바로 CBDC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잖아요. 그대로 직역해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잖아요. 그날의 법정화폐 디지털 버전인 거죠.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금 시중에 나 있는 테더라던가 이런 이상한 거 말고요. 이상한 스테이블 코인 말고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보장하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법에서 보장하는 그 나라의 법정화폐 디지털 버전인 거잖아요. 분산원장에 올라가 있는 디지털 화폐 버전이죠. 자, 요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발상은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할 수는 있지만은 결론은 섣부르게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없는 게, 자, 한 가지 더 만듭니다. 지금 B라는 나라도 만들어서 이 나라도 CBDC 발행했어요. 그죠? 서로 다른 네트워크예요. 이거 교환 어떻게 하죠? 초록색으로 할까요? 교환 방법 어떻게 교환할 거예요? 네트워크가 다른데 뭘로 교환하죠?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교환도 못해. 여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B라는 중앙은행이 A 중앙은행 여기에 계좌를 만들어요. 그리고 A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계좌를 만들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프리펀딩이잖아요. 이걸로 교환할 수 있나요? 이건 안 돼요. 지금이랑 달라지는 게 없어요. 교환 불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또 복잡한 문제가 이어집니다. 애초에 여기 계좌에 이 나라의 법정화폐로 돈을 만들려면 수합을 해야 되잖아요. 수합. 물론 그 수합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 간에 통화 수합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맺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리얼타임으로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딱 정해진 시기에 약속된 환율로 수합을 하는 거지. 이거는 지금 리얼타임 불가거든요. 이런 식은 기존의 프리펀딩이랑 달라질 게 없어요. 이 방법은 안 돼요. 그래서 중앙은행들도 멍청이들이 아니죠. 아까 보신 것처럼 40%가 연구하고 있고 10%는 이미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하면서 어떤 연구를 곁들이고 있냐면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미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핵심만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질문이 많아갖고 요 부분을 메꾸려고 뭐를 만들려고 하고 있냐면, 어떤 모델을 연구했냐면, 잘 안 보이네. 무슨 색깔로 할까요? 이거 한번 잠깐만. K 다 날라갔다. 중앙 부분만 다시 할게요.
자, 중앙 부분 A하고 B, 이 중앙에다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 요 사이에다가 바로 홀세일 유니버셜 CBDC 익스체인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을 연구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처럼 서로 노스트로 포스트로 계좌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는 기존이랑 달라질 게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냥 직접 교환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거예요. 아까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수합할 수 있게 A도 여기 들고 오고 B도 여기에 들고 오고 이 모델을 연구했지만은 이거 하나의 가능성으로 가능성 열어두고 연구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공간의 관할은 누가 할 것이냐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거든요.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구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거를 유니버설 익스체인지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면은 누군가가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직접 주도권을 갖고 통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려면 이제 퍼블릭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퍼블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외부에 다 노출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프라이빗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들도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형태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요건 X예요.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뭔가 이 거래하는 게 다 노출되면 안 되죠.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프라이빗을 만들어야 되는데 프라이빗을 만들면은 누군가 운영을 해야 돼요. JP모르건이나 기타 등등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갖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죠?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가 특정 주체가 운영을 하면 누가 할 거죠? 누가 할 거고 이 공간의 관할법은 어떻게 결정할 거죠?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될까요?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설령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이거를 블록체인을 구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랑 다 다른 공간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코스모스랑 똑같아집니다. 코스모스가 IBC 개념이라고 해갖고 인터 블록체인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하나요? 패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A가 만약에 비트코인이다. 여기가 비트코인이라 가정할게요. 코스모스 설명 위해서. 여기가 지금 코스모스 부분이에요. 그리고 B가 이더리움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이 블록체인 간에 이 돈을 움직이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움직이기 위해서 얘는 어떤 형태를 띠냐면은 만약에 이더리움 100개를 비트코인 쪽으로 옮기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패깅을 해요. 이 계정에 100개를 묶어 놓습니다. 락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통해서 이거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그 개수만큼 락이 걸려요. 이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랑 똑같죠? 여기에는 패깅이 걸리잖아요. 락이 걸려갖고 약간 담보랑 똑같아요. 이거는 완벽한 교환이 아닙니다. 완벽한 교환이라 담보식으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금융 시스템과 똑같아요. 만약에 한 놈이 여기에서 뭔가 그 일종의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거를 채무를 해결 못하는 상황, 중간에 뭐 파산이 나거나 나 배치에 이래버리면은 노답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단둘이 관계할 땐 이런데 만약에 이게 연쇄적으로 다른 사람 3자랑 계속 엮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현대금융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게 이랬을 때 서로 채무관계, 채권관계 이게 해결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연쇄부도잖아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리프사가 제안하는 거는 ILP라는 오픈소스 프로토콜 이용해서 ILP 통해서 수합을 하자는 거예요. 리얼타임으로 수합을 하자. 그냥 패깅으로 나발이고 하지 말고 그냥 수합이에요. 즉시 수합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가치를 유동성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제공해준 거 XRP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중앙은행이 제시를 했고 실제로 지금 이 ILP를 갖고 테스트 아까 했던 거 보이시죠? 중앙은행들 지금 뭐 연구하고 있거나 테스트하거나 파일럿 테스트하는 중앙은행들이 있다고 했죠.
실제로 보고서에 공개된 게 영국 중앙은행, 또 어디입니까? 일본 중앙은행, 또 어디죠 여러분들? 유럽 중앙은행. 얘네는 리프사가 제안하는 ILP를 통해서 서로 다른 중앙은행 네트워크와 스왑을 했어요. 스왑 테스트를 했어요. 요걸로. 요런 거 말고 요걸로 했어요. 그리고 훌셀 이 유니버셜 익스체인지 말고 요걸로 했어요. 자, 이렇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그 사실관계요. 이 금융,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CBDC 이런 것들의 이해도가 있다면은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인터넷 여포드의 주장은 이런 거 이해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했다면은 결론을 낼 수 있어요. CBDC에 관련된 거 결론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런 거 XRP가 역할을 할 수 없는 형태로 중앙은행들이 만들어간다. 가령 예를 들면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연구했던 모델 중에 하나인 이 훌셀 유니버셜 익스체인지 CBDC를 직접 스왑하는, XRP가 중간에 브릿지할 필요 없는 요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CBDC 만들고 플러스 요거 하면은 악재. 근데 CBDC 만들었는데 서로 다른 네트워크고 연결할 수단이 없어. 그래서 그 수단을 중앙은행이 IP를 선택해준다. 그럼 호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거죠.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CBDC 이꼴 호재, CBDC 이꼴 악재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되게 복잡해요. 세상 어떤 게 막 1 아니면 2로 다 결정되겠어요. 이 입체 공간인데 심지어 극장도 막 4D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은 그 뉴스의 디테일한 내용을 보고 중앙은행들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거를 파악하면서 이게 XRP의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네 또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이해 없어갖고 여포 주장하는 거 이런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긍정 마약 먹은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심하게 먹은 이 주장도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CBDC 이꼴 XRP 호재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유는 요것 또한 아닙니다. 이 얘기도 틀려요. 둘 다 틀립니다. CBDC 나왔을 때 어떤 모델로 가져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얘기해주고, 아마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함께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요? 2부 Q&A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자세한 얘기는 2부로 넘기겠습니다. 이쯤으로 정리를 해두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요거는 그거죠. 나스닥 자료를 인용해서 이 친구가 이건 잘 찾은 것 같아요. 좋은 자료네요. 나스닥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라지뱅크, 큰 메이저 뱅크들을 얘기하는 거였죠. 게다가 복수를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큰 메이저 은행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 이 크립토 에셋을 커스터디, 보관하고 그리고 트레이딩, 그거 기관들에게 트레이딩을 제공하고 보관을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하기에 빌딩, 그걸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뭔가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나스닥 보고서 같아요.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스닥이니까 물론 얘네가 얘기한다고 다 진리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신뢰할 만하죠.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이 있고요. 이게 미치겠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쓰비시 뱅크가 RTP는 요겁니다. 리얼 타임 페이먼트 약자로 보통 RTP라고 써요. 그러니까 리얼 타임이라는 타이틀이 달려있다 보니까 이건 무조건 이제 또 리프사일 걸로 이렇게 다 물리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꼭 그렇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이 TCH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거랑 똑같아요. ACH나 개념이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호야님의 세뱃돈을 세계 평화를 위해 호야님의 이름으로 네, 지금 이 친구도 이게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 TCH, ACH 또는 뭐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그 페이먼트 네트워크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금융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만 되는 리얼타임 페이먼트 네트워크 있죠. 그러니까 도메스틱의 특성을 갖습니다. 얘네들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RTP 네트워크에 이제 한다고 하니까 리얼타임 페이먼트 네트워크 그러면 무조건 리프사지 뭐 이런 식의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 조심하세요. 내용을 보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관련된 거 기반 그런 지식 사항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걸 알면은 정확하게 기사 내용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은 그냥 다 이름 연관짓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리프사가 뭐 예를 들면 머니그램과 파트너십 맺었대. 근데 최근에 머니그램이 중동에 막 금융기관들 파트너 맺었잖아요. 그러면은 리프사랑 머니그램 친구니까 너도 이렇게 친구, 우리는 서로 사랑해 이런 식으로 연결짓기가 십상이거든요. 이건 되게 초딩적인 발상이죠. 위험합니다. 이런 식의 발상은. 자, 이게 그리고 아까 혜연비님이 정리해 주신 거죠. 이거 아니네. 다른 거네 또. 또 있네. 이 블록 CH 뭐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에인 소시에이션? 이거 뭔가 잘못 쓴 거 아닌가? 진짜 이 이름이에요? 어쨌든 이런 팀이 있는데 여기에 워킹그룹에는 미셸 본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사 또 시큐리티로 관련된 거에 리프사가 들어가 있어요. 뭐야 이거? 그죠? 오타죠? 이상하다 했어.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이죠? 이거 오타야. 이상하다 했어. 오타가 아닌가? 뭐야 이거? 그죠? 어소시에이션. 이게 처음 보는 단어가 있어서 뭔가 했네. 이 사람 오타고요.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리프사 두 직원이 들어가 있죠. 참고로 지금 보시면 서클도 여기 와 있고, 앵커리지도 여기 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아마 코인베이스도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여러 군데 활동하고 있고요. 다 설명드린 것 같네 이러면. 참고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다보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호스팅한 이 이벤트 때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얘기도 했대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BTC에 대해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개인적인 포지션은 불리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라고 옛날부터 얘기했죠. 롱 포지션이라고. 근데 제약상이 있죠. 스토어 오브 밸류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롱 포지션이지만 페이먼트 쪽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옛날부터 까던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BTC를 쓸 수 없다. 이 얘기 또 하고 있죠. 커피 다 식는다고. 그 얘기 한번 또 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난 연휴 동안에 있었던 소식은 다 정리한 것 같아요. 특별할 건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으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자, 2부 때 Q&A 진행하면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2부 순서 하면서 아까 여러분들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내용이나 뭔가 질문 주실 거나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얘기들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어 갈게요, 여러분들. 뿅!